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부곡초 학포 분교장의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발명의 진심인 사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발명의 세계를 여행할 발명탐험가 이도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꾼 발명 어떤 거 좀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인류의 의생활을 바꾸고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그리고 패션의 역사를 뒤흔든 발명품이죠. 네. 바늘과 실이 척척 움직이며 옷을 지어낸 바로 재봉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봉틀. 우리 주부들은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우리에게 뭐 아주 익숙한 이제 물건인 것 같아요. 이 재봉틀은 언제부터 그러면 등장했을까요? 네, 그 재봉틀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 속에서 힘겹게 이게 탄생한 발명품인데요. 네네.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인류는 모든 옷을 손으로 이제 꿰매야 했었죠. 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도 수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옷은 귀한 자산이었고 작은 수손조차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늘 대신에 바늘이 이제 손 대신에 기계처럼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하곤 했죠. 그러다 이제 1790년 영국의 토머스 세인트가 최초로 재봉틀의 원형을 고안했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제 상용화에는 실패했는데요. 당시 세인트가 남긴 건 실제 기계가 아니라 도면이었는데 도면. 네, 기술 수준이 낮아서 제대로 구현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재현을 해보니까 제대로 또 작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세인트가 만든 옷감이 아니라 세인트가 만든 게 이제 옷감이 아니라 네. 가죽이나 캔버스 같은 이제 두꺼운 재료를 꿰매는 용도라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옷을 빠르게 만드는 기계와는 거리가 멀었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세인트는 목수 출신이라서 기계공학적인 개선이나 사업화를 이어가지는 못했고 네. 결국 아이디어는 이제 기록 속에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발전해서 1830년 프랑스의 발명가인 바르톨로메 티모니에가 세계 최초의 이제 재봉틀 공장을 열었는데 당시 재단사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렇게 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공장이 이제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재봉틀이 시대를 앞선 혁신적인 발명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846년 미국의 엘리어스 하우가 록 스티치 방식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네. 오늘날의 재봉틀의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발명가들이 경쟁적으로 기계를 내놓으면서 재봉틀은 더 빠르게 발전했고 결국 산업과 가정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생활혁명이 된 거죠.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혁명이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역사로 이렇게 재봉틀이 발전해 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그 재봉틀이 바늘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천이 꿰매지는 거지? 이게 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참 신기한 원리인데요. 네. 핵심은 바로 록 스티치, 이제 또는 자물쇠 땀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치 자물쇠처럼 두 실이 서로 단단히 탁 걸리는 구조인데요. 네네. 먼저 위에서 긴 바늘이 실을 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이때 천을 뚫고 지나가면서 아래쪽에 작은 실통, 즉 보비니에서 나온 실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실이 천 속에서 교차하면서 마치 고리가 딱 잠기듯이 엮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땀인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한 땀 한 땀 고리가 잠기듯 이어지니까 네. 바느질이 쉽게 풀리지 않고 아주 견고해지는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두 실이 이제 위아래에서 만나서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자물쇠처럼 이렇게 딱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손바느질은 한 줄의 실로만 꿰매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풀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봉틀은 윗실과 밑실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훨씬 튼튼합니다. 네네. 게다가 이제 기계가 빠르게 탁탁탁 이게 박아주니까 속도는 손바느질보다 수십 배나 빨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봉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요. 바로 송기 장치, 영어로는 피드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송기 장치는 바늘이 한 땀 내려와서 실을 걸고 올라갈 때 선을
천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장치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한 땀마다 천이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앞으로 움직여야 이게 줄맞춤이 되는데 이 역할을 바닥에서 이빨 달린 작은 톱니판이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늘이 올라가는 순간 이 톱니판이 천을 살짝 앞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 땀에서 또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원리인 거죠. 네, 저도 이제 수선하러 갔다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뭐 그냥 손으로 천을 밀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손으로 밀면은 간격이 이제 들쭉날쭉해지는데 손기 장치가 있으면 1mm든 아니면 5mm 간격이든 일정하게 탁탁 이렇게 맞춰서 박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 심지어 자수 무늬까지 정밀하게 박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작은 기술 하나가 이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봉틀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네, 재봉틀의 등장은 단순히 옷을 빨리 꿰매는 기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혁명이었습니다. 이야. 우선 이제 재봉틀은 산업혁명에 불을 지피는 가속기 역할을 했는데요.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옷은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 누리던 사치품이 아니라 네.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재봉틀은 여성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는데요. 가정에 놓인 재봉틀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여성을 숙련된 노동자로 변신시켜주는 도구였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팔거나 수선을 해주면서 여성들은 가게에 기여할 수 있었고 네. 이는 곧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이제 수선 가보면 굉장히 뛰어나게 수선 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단순히 뭐 가정의 살림을 넘어서 우리 여성들의 이제 사회 진출로의 길을 열어준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패션 산업의 발전입니다. 바늘질 속도가 빨라지자 디자이너들은 훨씬 다양한 옷을 상상하고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날 패션쇼의 이제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재봉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군복이나 교복, 유니폼처럼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집단복 문화도 재봉틀 덕분에 퍼질 수 있었고요. 네. 이러한 단체복은 소속감을 주고 사회적 통합에도 큰 역할을 했죠. 네. 결국 재봉틀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산업, 가정, 문화,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꾼 발명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봉틀이 어떤 좀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재봉틀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양복점과 의상실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고 해방 이후에는 급속히 퍼져나갔죠. 네. 당시에는 이제 미싱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불리면서 집집마다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재봉틀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살림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고 팔아서 수입을 보탰고 이제 아이들의 교복과 온 가족이 오늘 옷을 책임졌죠. 네. 그 집안에서 이제 울리던 덜컹덜컹 이런 찰컥찰컥 이런 맞아요.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가족의 희망과 땀이 섞인 시대의 노래였었죠. 네. 또한 한국 경제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힘, 바로 의료 수출 산업의 밑바탕에도 그 재봉틀이 네.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재봉틀 앞에 앉아서 밤낮 없이 작업을 했고요. 맞아요. 그 덕분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의 역사가 가능해졌죠. 네. 아마 이제 다들 들으시면서 이 재봉틀이 그렇게 단순한 도구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느끼실 텐데, 이렇게 보니까 그 발명가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봉틀은 발명 역사만큼이나 특허 분쟁으로도 유명한데요. 엘리어스 하우와 아이작 싱어를 비롯한 여러 발명가들이 이건 내 발명이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네네. 이 소송이 무려 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네. 당시 언론에서는 아예 이 사건을 재봉틀 전쟁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 발명가들이 서로 나의 것이다라면서 이제 진짜 전쟁을 치렀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하우는 자신이 고안한 이 록스티치 구조가 핵심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네네. 싱어는 나는 더 개선된 기계를 만들었을 뿐 그거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제 결국 1856년 법원은 하우의 손을 들어주었고 네. 그는 이제 이후에 로열티를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이제 반면에 싱어는 뛰어난 경영 전략과 이제 할부 판매 제도를 도입해서 네네. 재봉틀을 대중화시키면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네네.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치열한 싸움 덕분에 오히려 재봉틀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재봉틀은 단순한 발명을 넘어서 산업과 가정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생활혁명의 주인공으로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제 재봉틀 뭐 이제 이렇게 옷이 이렇게 박혀 나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 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의 재봉틀은 예전처럼 단순히 옷을 꿰매는 기계가 아닌데요. 이제 컴퓨터가 제어하는 자수 재봉틀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꽃무늬, 글자, 로고, 심지어 이제 캐릭터까지 천위에 그대로 새겨서 넣습니다. 네. 마치 프린터에 종이를 넣으면 그림이 찍히듯 네. 재봉틀에 천을 넣으면 무늬가 이야. 박음질로 새겨지는 거죠. 네. 이제 패션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재봉틀이 3D 프린팅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컴퓨터로 옷을 디자인하면 곧바로 재봉틀이 원단 위에 구현해주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옷이 단순히 꿰매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창조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는 더 놀랍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인공지능이 원단을 스스로 분석해서 이 천은 이렇게 꿰매야 가장 튼튼합니다 이야. 하면서 최적의 바느질 패턴을 제안해주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나아가서 이제 가정의 재봉틀이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원하는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 바로 집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어머. 세상이 열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추측들 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생활혁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창조혁명, 더 나아가 개인의 상상력을 옷으로 펼쳐내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봉틀 하나가 이제 산업과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삶까지 바꿨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자, 오늘도 정말 유익한 발명 이야기였죠.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발명의 비밀을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 재봉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